어제 제주에 와서 지하상가에서 많은 분들 만나 뵌 다음에 모자반을 넣은 목국을 먹었습니다. 유래도 들었습니다. 정말 잔칫날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그런 굉장히 유래가 깊은 국이어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주 육회 비빔밥이 생각이 났습니다. 유래를 들어봤더니 진주성, 임진왜란 때 진주성 싸움에서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진주성 내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죽을 각오로 남아있는 소들을 다 잡아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기 위해서 육회 비빔밥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공동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육회 비빔밥, 몽국 같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공동체가 단단하고 결속력이 있고 따뜻한 음식 함께 나눠 먹는지, 그게 운명 공동체, 음식을 나누는 건 서로 운명을 같이하는 거라는 그런 느낌들을 들으면서 어제 참 맛있게, 갑자기 배가 고파졌는데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 현재, 미래를 다녀왔는데요. 또 오늘이 출마 선언한 지 거의 절반 정도 되는 때입니다. 아마 지난 9월 19일 날이니까 90여일 앞두고 이제 대선 선거일 90여일 앞두고 출마 선언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조직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뒤로 벅씩 가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출마 선언 미리 앞두고 나서 미리 이렇게 조직 꾸리고 하는 거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최후의 순간까지 결심하고, 결심이 끝난 다음에 그걸 국민들에게 밝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팀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캠프를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주 오려고 했다가 같이 올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40여일 지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에서 지금은 저희 캠프 인원 200명이 넘고, 도와주시는 정책적 교수분들이 또 200분이 훨씬 넘고,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많은 지역별 포럼이 굉장히 참여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무에서 유가 된 겁니다. 보통 정당에서 이제 대통령 후보가 정해지면 그분들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캠프가 꾸려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험 있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책도 예전부터 오랫동안 준비해온 정책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든 겁니다. 지난 40여일간 거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일 이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보다 10배 인원이 많고, 저희보다 10배 더 준비할 시간이 많았던 당에서 발표하지 못한 정책도 저희는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래서 지난 40여일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1박 2일 제주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보면서 지난 40여일간 그러면 나는 그리고 우리 캠프는 어떤 경험들을 거쳤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그렇게 무에서 유를 만든 그런 부분들이 가장 뜻깊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직접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뵈면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목소리들을 직접 들을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분들은 거리는 현장에도 직접 갔습니다. 쌍용자동차, 그리고 또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철탑 농성 현장, 그리고 또 오늘 강정, 이렇게 직접 갔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냥 책상에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또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라도 본인들의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그분들 말씀 듣고 그 마음 그대로 제가 간직하고 제가 만약에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분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희망, 그런 것들이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싶었고, 또 이제 오늘 또 이렇게 많은 이제 언론사에서 오셨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일들 다시 한 번 더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같이 돌이켜보고 그분들의 생생한 육성을 그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접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은 분들 목소리를 듣고 많은 분들이 그 우세요. 며칠 전 이제 그 엄마들 30대 부모님들 육아라든지 교육에 굉장히 그 열성이 있는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즐거운 자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분 한 분 다 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 사연들이 구구절절 정말 가슴에 맺히는 사연들이었습니다. 또 그전에는, 또 며칠 전에는 새벽 4시 50분 정도에 성남의 그 건설노동 시장에 갔습니다. 그분들 그날 하루 그 일을 찾으려고 새벽부터 아침도 거의 못 드시고 그 길거리에, 추운 그 새벽 그 길거리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일감이 찾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그날 하루 공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50대, 60대 분도 계시고 그분들도 한결같이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정치를 안 했으면 그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생생한 목소리들을 듣고 그분들도 실제로 본인들의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로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그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40여일간.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그 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국립 그 여러 전직 대통령분들의 묘소를 방문하면서 또 다른 많은 역사의 현장들을 다니면서 그분들 이제 역사인데요. 공과 과가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공과 과가 있으니 그분들의 공은 계승하고 과는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교훈일 겁니다. 정말로 역사의 교훈. 이번 정부에 대통령 자문위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처음에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정부에서도 자문위원도 하고 많은 사회적으로 많은 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 어느 순간에 돼서 어떤 모임에, 첫 모임에 갔는데 거의 대부분 저랑 이미 만났던 분들이 있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 처음에 자문위원회에 갔더니 제가 아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사람들도 다 바뀌고 회의하는 형식도 다 바뀌고 거의 안 바뀐 게 없을 정도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예전에 정부에서 했던 일들을 전부 거부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잘 된 건 그대로 계승하고 또는 잘 안 된 부분들은 고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또 국가적으로도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 직전 정부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거부를 할까? 그런 의문들이 들었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비록 역사는 우리 모두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어떤 한쪽 편의 역사가 아니죠. 그러면 정말 지금 현재는 어느 편 가르기보다 그 중에서 공은 계승하고 과는 거기서부터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또 현재 이런 그 여러 가지 첨예한 그 삶의 투쟁의 현장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라든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농성 현장, 강정마을,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영 논리에 빠져서 어느 한쪽 편에 있는 분들 또는 그 원인 제공자들은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정말 그 어느 한쪽 진영에 속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에게도 직접 이렇게 찾아가서 말씀을 듣고 그 사과할 것은 하고 화해의 노력들을 할 수 있으려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또는 과거에 빚이 없는 사람이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미래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술도 미래죠.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도 우리의 미래인데요.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점이 저는 공동체 복원에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정말 공동체에 대해서는 세계에서 저는 가장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IMF 관란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국가를 재난에서 벗어나게 한 것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IMF 관란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그런 금융위기가 왔는데 어느 한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전 국민이 합심해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나라가 없습니다. 또 월드컵 때도 서울은 서울대로 또 전국 각지 도시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열렬히 응원하고 한 식구가 된, 한 가족이 된 민족은 우리나라밖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공동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치열한 경쟁에 치이고 모든 것들이 평가 기준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인 효용 가치가 있고 얼마나 효율성이 있고 이렇게만 모든 사람들을 몰아붙이니까 어느덧 지금은 주위를 둘러보시면 나와 우리 가족 이외의 모든 사람은 나와 경쟁자이죠. 거래에 필요한 상대방인 거죠. 적이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고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이렇게 지금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제가 희망을 어디서 봤느냐면 몇 군데를 갔어요. 얼마 전에 그 통영에 동피랑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 옛날 같으면 달동네죠. 산 위에 있는 달동네입니다. 허름한 굉장히 그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서 사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 철거를 하고자 했어요. 거기를 재개발을 하고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 그전에는 서로 너무 힘드신 분들이 이렇게 달동네에 모여서 살다 보니까 서로 별로 잘 몰랐답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고. 그런데 공동의 위기 상황에 이 마을이 봉착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이 위기를 탈출하고자 서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기 시작했던 것이 마을 단벽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집들은 굉장히 허름한데 그 벽들을 둘러서 마을에 벽화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예술가들을 불러서 그분들에게 이제 그 페인트 값은 지불을 해드리고 마음껏 자기 예술성을 발휘해서 벽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마을 전체 벽에다가. 그 예쁘게 마을이 재탄생한 것을 보고 관광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매일 3,0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갔어요. 그냥 이렇게 안주하지 않고 2년마다 벽화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겁니다. 그 전에 아무리 예뻤던 인기 있던 그림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 그려요. 2년마다. 돈도 많이 든답니다. 그런데도 다시 새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관광 명소가 되고 거기서 수익금들이 생겨나고 또 동네 주민분들이 자기 집을 개조해서 카페를 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공동으로 사용해서 동네 화장실도 세우고 그렇게 거듭나서 지금은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모했습니다.
또 다른 곳을 갔습니다. 수원 목골시장을 갔어요. 거기는 재래시장이고 다른 재래시장과 같은 위기에 봉착했죠. 대형마트가 들어선 겁니다. 또 그전에는 서로 바로 옆집에 있는 가게인데도 서로 장사하시는 분들끼리 서로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동의 이런 위기가 닥쳐와서 같이 머리를 모으고 아이디어들을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50대, 60대 장사하시는 그 상인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연주를 잘 못하는데 몇 명이서 밴드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가게를 닫고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또 어떤 재능이 있는 분들은 거기 이제 시장 DJ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만 되는 라디오 방송으로 DJ 곡도 선곡하고 재밌는 만담도 하고 또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역할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서로 그전에는 몰랐던 이제 상인분들끼리 너무 친해지게 됐어요. 너무나 따뜻하게 장사 안 돼도 서로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마치 그 동피랑 마을의 주민들이 서로 척박하게 서로 모르고 힘들게 지내다가 서로 합심해서 마을 벽화를 그리기로 하면서 동네 주민들끼리 너무나 서로 잘 알고 친해졌던 것처럼 이 시장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같이 서로가 좋고 그 따뜻한 마음이 이제 물건 사러 오는 분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따뜻한 분위기에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물건만 사고 헤어지는 곳이 시장이었는데 어느덧 다시 옛날 시장으로 돌아갔죠. 우리 몇백 년 전 옛날 시장은 공동체였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물건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이게 단순히 거래 상대가 아니라 서로가 잘 아는 사람, 공동체 아는 사람 만나러 가는 곳, 그런 곳이 시장이었다가 어느덧 이제는 그냥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필요한 것만 사고 주고받고 물건값만 싸면 나한테 이익이고 저 사람이 이윤이 남든 안 남든 가리지 않고 그런 곳이 시장이었다가 그게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 사례만 그 맞게도 저는 참 많은 사례들을 지난 40여일간 봤었는데요. 공동체 복원이 우리 희망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척박하고 나와 우리 가족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인 데서 벗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 공동체라는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이 어쩌면 지금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이 세상에는 나와 우리 가족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있다는 그런 인식들이 공동체 복원의 시작이고 그런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큰 위기, 한마디로 저는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격차.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저는 정의가 되는 것 같아요. 격차. 개인 간의 격차, 성별 간의 격차, 빈부 격차, 세대 간의 격차, 산업계의 격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그리고 또 각 지역 간의 격차, 이런 모든 격차들,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격차가 한꺼번에 불거져 나온 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자화상인데 이것은 위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동피랑이나 목골시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동의 위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쩌면 다시 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힘을 합쳐서 이것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보게 됐습니다. 지난 40여일이 저한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전혀 제가 정당이 있습니까? 200여 명 모였다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몇십만 조직을 가진 거대 정당 둘 사이에서 제가 혼자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제 능력 또는 그 200여 명 캠프 인력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버티고 있다는 건 기적이고 그 기적을 만드신 분들이 여기 계신
또는 우리 전국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국민 여러분들의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대로는 안 된다. 제발 지금 우리 공동체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극복해서 다시 따뜻한 공동체를 제발 좀 만들자. 그리고 그 공동체를 만드는데 제일 처음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해결책은 낼 수 없지만 처음 실마리를 푸는 사람은 정치인들이니까 제발 그냥 싸우지 말고 자기 이익 찾느라고 국민들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다투지 말고 제발 정치가 정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우리 문제 좀 해결해달라. 그거 아니겠어요? 정치에서 그 치자가 물수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물 흐르듯 하는 게 정치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리가 없고, 그리고 정치를 제일 잘하는, 정치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랍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으면 정말로 정치를 잘하는 거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정치인은 최악으로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치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정치권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두 가지, 저는 사명을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할 때 왜 저는 조직도 없고 뭐 빚진 것도 없지만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 왜 1년 이상 이렇게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주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해답을 찾아서 이제 출마 선언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를 저한테 원하시는 거라고 판단했죠. 첫 번째는 격차 해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격차 해소. 두 번째는 정치 개혁.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결국은 그 실마리를 푸는 건 정치가 해야 되는데, 정치가 아무리 오랜 세월을 가지고 많은 조직을 가지고 많은 국회의원을 가지고 많은 정치인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해결을 못하니까 저라도 나서서 그 문제를 풀어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구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제시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40여일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격차 해소 부분. 격차 해소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마디로 두 바퀴 경제로 저는 집약을 해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복지 이야기는 하지만 외바퀴 자전거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는 부르다가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계속 만약에 경제 발전이 없거나 또는 침체되거나 하게 되면 더 이상 복지 재원이 없습니다. 경제 민주화도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들이 제대로 실행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옛날식의 성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제민주화나 복지를 하면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없어지면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올려줄 수 있어서 대기업과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안정된 직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놓으면 한번 도전해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신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해보고 싶은 일 젊을 때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인 활력이 제공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혁신적인 그런 성장들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게
단순히 젊은 사람, 엘리트, 일부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혁신은 생활 속의 혁신. 동피랑 마을에서의 그분들이 낸 아이디어, 마을 벽화 그리기. 그건 생활 속으로부터의 혁신입니다. 또 목골시장에서 50대, 60대 연세 드신 장사하시는 분들의 아이디어, 혁신입니다. 그런 혁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포괄적인 성장, 일부 사람들만 혜택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인 성장 또는 착한 성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여력이 다시 더 복지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더 확실하게 경제민주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전거가 두 바퀴를 가지고 신나게 달릴 수 있는 것처럼 한 바퀴는 경제민주화, 또 한 바퀴는 혁신적인 성장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잘 달릴 수 있고, 지역격차에서도 같은 관점에서 그런 모든 것에서 지역에서 지역에서 학교를 나와서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다니면서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것도 다 같은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처럼 시혜성의 지역개발 공약이라든지 또는 시혜성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 실제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지역정부에게 줘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제대로 이렇게 경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정치 쪽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 수 줄이는 문제라든지, 제가 200명으로 줄이자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했는데 한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줄이자고만 했습니다. 일부라도 줄여야지. 근데 어쨌든 논쟁이 그렇게 건전하지 않은 쪽으로 지금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요. 잠시. 그렇지만 제가 이제 주장했던 몇 가지들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그런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는다는 거,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지난 4월 총선 직후에 양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아무런 말이 없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상기시켜드린 것 뿐인데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기억을 다시 하고 싶지 않아서 200명으로 자꾸 몰고 가시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정당에서 중앙당 축소 내지 폐지라든지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든지 아니면 같은 금액을 보조를 하더라도 그거는 조직이나 또는 개파 유지에 쓰지 말고 그걸 정책 개발에만 쓰라고 한다든지, 또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나 그런 공천권들을 폐지를 하고 국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라든지, 그런 몇 가지 말씀들을 다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왜 제가 정치에서 권한을 내려놓으라고 말씀을 드렸나? 반대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정치개혁을 하려면 권한이 더 많아야 된다. 권한이 더 많아야, 그러니까 그런 논리도 있던데요. 국회의원 수가 더 많아야 재벌에 포섭되지 않을 수 있다. 아니죠. 그 말을 한 건 아니고 반대 말을 했죠. 제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했더니 그러면 재벌에 포섭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그 말을 뒤집어서 보면 국회의원이 많으면 재벌에 포섭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개혁이 안 된 이유가 정치에서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안 됐을까? 진정성? 또는 잘못된 문제의식? 또는 자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그건 좋다 치고, 지금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마음은 정치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믿지를 않는 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같습니다.
워낙 지금까지 개혁하겠다고 선거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고 했던 것이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개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국민들이 안 믿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치에서 가장 큰 동력은 국민들의 그 합의, 국민들의 동의인데 그 부분 없는 개혁은 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저는 상상해보면 벌써부터 벌어집니다. 틀림없이 그 여러 가지 핑계가 등장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 상황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반드시 경제민주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등장할 겁니다. 재벌개혁하면 그러면 그 황금알을 낳는 닭을 죽이는 꼴이다 라고 벌써 이제 그 표현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모르죠. 제가 지금 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핑계로 결국은 개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때는 선거 끝난 다음이 아니고 선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과정 중에 아니 생각해 보시면 양당 합의하면 지금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경제민주화 양쪽에서 하겠다면 왜 지금 못하는 거죠? 되면 하겠다? 되면 안 됩니다. 되고 나면 다수당이 대통령이 되면 야당에서 극렬하게 반대해서 힘들고 또 이제 야당이 되면 여소야대가 돼서 또 못합니다. 사사건건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당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변화를 해달라. 나중에 되고 나서 이거 해줄게 못 믿겠다. 그런 저는 국민적인 큰 요구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권한을 내려놓자. 정치권에서 이제 특권을 내려놓자고 말씀드렸던 주요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정말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봤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치의 권한을 더 달라? 그런 요구 할 수 없죠. 대신에 지금 저희가 내려놓을 테니까 진정성을 믿어달라. 선거 전인데 저는 이런 거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선거 이후에도 그 마음 잃지 않고 열심히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혹시나 꼭 필요한 그 권한을 또 더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멀어진 국민들의 민심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정치권에서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였고, 두 번째로는 내년부터 사회 각계각층의 희생을 요구할 부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꼭 재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아르바이트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도 지금 최저생계비를 현실화를 시키는 게 사실은 맞지만 급격하게 현실화를 시키면 자영업자부터 먼저 넘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아달라.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그렇게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에게도 희생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정치권은 기득권 그대로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정치권이 먼저 내려놓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구해야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정치권이 그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말 획기적으로 그런 그 정치 쇄신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는 그 두 가지 이유에서였습니다. 우선 국민들을 다시 그 믿음을 심어주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내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너무 세부적인 사항들이죠. 그러니 이런 논쟁들이 다시 이상하게 지역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관점에서 모든 국민들의 바램 또는 그 희망, 소원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모두 이제 가장 힘을 쓸 수 있을 때는 지금입니다. 지금 요구해야지 대통령 된 다음에 요구하겠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저한테도 그렇고 지금 요구하시면 저는 꼭 필요한 부분들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